봄. 오장춘은 잠적한 지 열흘 만에 동부전선이 가까운 강원도 소읍의 여관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오장춘은 발견되기 이틀 전에 투숙했는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종업원이 진술했다. 방 안에는 타버린 연탄재가 식어 있었고 소주병 2개가 쓰러져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방문 앞에 벗어놓은 구두가 낙엽에 덮여 있었다. 오장춘이 도청 소재지에서 빌려온 렌터카가 여관에서 가까운 농로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오장춘이 평소에 쓰던 차를 버리고 강원도 쪽으로 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지역 렌터카 회사들의 거래 장부를 뒤졌으나 오장춘은 가짜 주민등록증을 보이며 차를 자주 바꾸어서 선이 이어지지 않았다. 오장춘은 동부전선 산악고지에서 군복무를 했다는 것 이외에는 강원도에 아무런 연고선이 없었다. 오장춘의 죽음은 신문에 1단짜리 기사로 보도되었다. 마차새는 오장춘이 전방부대 근처에 가서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마차새는 상병 때 정기휴가를 얻어 출발하던 날 용돈을 내밀던 오장춘을 생각했다. 그때 오장춘은 그 돈에 대해서 아무런 자괴감이 없었다. 마차새는 말라서 버스럭거리던 가을의 산맥을 떠올렸다. 산맥이 아직도 그 자리에 솟아서 동해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을 것인지를 생각했다. 경찰은 오장춘이 강원도에 마약 거래선을 깔아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했으나 단서를 찾을 수 없었고 오장춘이 왜 동부전선 쪽으로 가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유서는 없었지만 경찰은 오장춘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오장춘의 범죄는 기소권 없음 결정으로 소멸했다.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서 오장춘의 죽음은 무연고 변사체로 처리되었다. 오장춘은 숨어 다니는 동안 한 번도 회사에 연락하지 않았다. 형사들이 회사 간부들의 전화 통화 내역을 검색했으나 오장춘의 흔적은 없었다. 장춘무역은 오장춘 개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고 승계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노조는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회사를 청산했다. 자녀 재산으로 거래처 미불금을 갚고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했다. 장춘무역이 폐업하던 날 마차새는 사물을 챙겨서 대낮에 회사를 나왔다. 퇴직금을 받아든 직원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마장새는 10월 말께 검찰로 송치되었다. 부산 마약 조직 남만사의 유통망이 오장춘에 선을 대고 있었다. 남만사 지휘부는 6개월 전에 검거되었다. 마장새가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남만의 선을 타고 경남 지역에 유통되었고 대금은 또 다른 선을 타고 서울에서 결제되었다. 경찰은 마장새, 오장춘, 남만사를 계보로 엮어서 혐의를 설정했다. 마장새는 남만과의 연루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법정에 가서 말하라며 마장새의 혐의를 밀어붙였다. 마장새가 송치되기 전날 마차새는 서울 남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장새를 면회했다. 형제는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만났다. 경찰관이 입회했다. 면회자가 왔다는 통고를 받았을 때 마장새는 마차새가 온 것을 직감했다. 가족 이외에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는데 서울에 피부치는 마차새뿐이었다. 마차새는 먼저 면회석에 앉아서 마장새를 기다렸다. 마장새는 감방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 다가왔다. 수염이 자랐고 몸이 말라서 옷이 헐렁했다. 걸음걸이가
끌리는 듯 했고 나이보다 한참 늙어 보였다. 마차새는 멀리서 아버지가 다가오는 듯한 환영을 느꼈다. 어느 변방을 겉돌고 헤매는지 두어 달 만에 한 번씩 겨울이면 새벽에 기침을 쿨럭이며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마장새의 걸음에 옮겨와 있었다. 형은 아버지를 피해 다니다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인가. 마장새는 다가와서 쇠창살 건너편에 앉았다. 마차새는 시선을 내리깔고 마장새를 바라보았다. 형, 나왔어. 마장새의 얼굴에 흐린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 왔구나. 안 와도 되는데. 마장새는 고개를 돌려서 마차새의 시선을 피했다. 피난지 판자촌에 불이 났을 때 잠든 마차새를 두들겨 깨워서 밖으로 뛰쳐나오던 새벽이 마장새의 기억 속에 떠올랐다. 널빤지가 타고 불꽃은 맹렬했고 불티가 날려서 산비탈을 뒤덮었고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었다. 마차새의 손을 잡아 끌어서 비탈을 내려올 때 마장새는 옥죄이는 혈연의 사슬을 느꼈다. 사슬을 끊어야 하는데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에 마장새는 결박되어 있었다. 다시 묶여서 서울로 돌아와 유치장 쇠창살 사이로 마차새를 마주대하니까 마장새는 불길 속에서 갈팡질팡하던 그 새벽의 시간으로 붙잡혀 와 있는 듯 했다. 유치장 배식구 밖으로 빈 식판이 나와 있었고 거기에 밥알이 말라붙어 있었다. 형, 밥은 잘 먹나? 라는 말이 마차새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마차새는 그 말에 한심함에 스스로 놀랐다. 그래, 여기 밥도 괜찮아. 마장새가 마차새의 어조를 따라왔다. 마차새는 마장새의 말이 한심해서 또 놀랐다. 마차새가 눈을 들어서 마장새의 얼굴을 쳐다보자 마장새가 고개를 숙였다. 형, 오장춘이 죽었어. 자살했어. 그랬구나. 마장새의 눈이 긴장했다. 마장새가 물었다. 언제 죽었니? 잡히기 전에? 도망다니다가 자살했어. 나하고 오장춘이 군대 생활하던 동부전선 쪽에 가서 죽었어. 마장새가 길고 조용한 숨을 내쉬었다. 오장춘이 경찰에 잡히기 전에 죽었다면 혐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사건은 마장새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었다. 마장새는 아마도 오장춘의 죽음에 안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마차새는 생각했다. 마장새가 묻어난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 전방으로 가서 죽었대? 몰라. 죽은 놈이 알겠지. 마장새가 또 물었다. 회사는 어떻게 됐나? 장충무역 말이야. 며칠 전에 문 닫았어. 청산됐어. 네가 힘들겠구나. 또 힘들겠어. 네가 힘들겠구나 라는 마장새의 어조는 오래전과 똑같았다. 그 어조는 힘듦을 객관화해서 밀쳐내고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렸다. 마장새는 그 말을 긴 호흡에 실어서 천천히 발음했다. 그럼 앞으로 뭘 할 거냐? 새 직장을 알아봤냐? 따위의 말을 마장새가 꺼내지 않기를 마차새는 바랬다. 마장새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차새가 물병을 들어서 물을 마셨다. 마차새가 말했다. 형, 내 처가 형수한테 보낸 편지가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던데. 마장새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그랬구나. 그랬을 거야. 내가 그쪽 경찰서에 갇혀 있을 때 린다가 달아났어. 달아나? 시누쿠 알지? 내 조수. 시누쿠랑 눈이 맞았어. 둘이서 시누쿠의 고향 섬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어. 잘 맞을 거야, 둘이. 집은 몰수당했어. 마장새는 메마른 어조로 주절거렸다. 말투에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입회 경찰관이 배를 누르고 3분 안에 면회를 끝내라고 말했다. 그럼 가봐라. 면회 오지 마. 힘들다. 마장새는 돌아서서 어두운 복도 끝쪽으로 걸어갔다. 마차새는 지갑에서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냈다. 바지 주머니에 10,000원짜리 2개가 들어있었다. 마차새는 12만원을 영치금으로 접수시키고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저녁거리에 불이 켜지고 길은 자동차들로 막혀 있었다. 박상희는 아파트 단지 입구 상가에 20평짜리 점포를 얻어서 옷가게를 열었다. 책과 학용품을 팔던 자리여서 내부 수리가 수월했다. 마차새의 퇴직금은 박상희의 개업에 투자되었다. 박상희는 옷가게 이름을 눈이라고 정했다. 간판이 걸리자 눈이는 좋아했다. 박상희는 일주일에 2번씩 동대문의 새벽 의류시장에 가서 여자들의 옷을 골라왔다. 한 번 갈 때마다 2점씩 사왔다. 값이 싸면서도 우아하고 단순하면서도 이야기가 들어있는 옷을 박상희는 골랐다. 옷이 팔리느냐 아니냐는 오직 옷을 골라내는 감시관에 달려 있었다. 옷을 고르면서 박상희는 아파트 단지를 드나드는 여자들을 한 사람씩 떠올리면서 저런 여자는 이런 옷을 사가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옷을 골라와서 가게 진열장에 걸 때 박상희는 그 옷에 어울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났다.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선명히 떠올랐다. 앞섭에 레이스가 달린 흰색 블라우스나 목이 출렁거리는 마린블루 치마를 들여다보면 옷은 한 생애를 치러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등 뒤로 단추가 촘촘히 달린 올리브색 원피스는 그 옷을 입을 때 뒤에서 단추를 채워주는 남자를 떠오르게 했다. 색과 디자인은 저마다 제가끔 누군가 사람을 부르고 있는 듯 했다. 박상희는 옷가게를 하려고 대학에서 미술 공부를 했던가 싶어서 혼자서 웃었지만 그 또한 별로 나쁜 일은 아니지 싶었다. 옷은 일주일에 3-4점 팔렸고 환절기에는 좀 더 팔렸지만 마진이 커서 생활비를 벌 수는 있었다. 박상희는 진열장 안의 옷을 자주 바꾸어 걸었다. 옷을 바꾸어 걸면서 박상희는 모르는 손님을 기다렸다. 12월 20일은 마장새와 마차새의 아버지 마동수의 기일이었다. 마동수는 1979년에 죽었는데 마차새는 마동수를 제사 지내지 않았고 마동수도 그 아버지를 제사 지내지 않았다. 마차새는 제사를 보도 듣도 못했다. 옷가게를 개업한 지 한 달 후에 박상희는 남편을 몰아세워서 마동수의 제사를 지냈다. 박상희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야겠다는 얘기를 린다에게 보낸 편지에 썼는데 그때 편지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깊은 바닥에 깔려있던 얘기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박상희는 그 마음의 바닥을 스스로 설명할 수 없었다. 박상희의 집안도 대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박상희는 제사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박상희는 여성 잡지 부록에 실려 있는 간편한 가정의례 설명을 읽었다. 박상희는 시어머니 이도순을 함께 모셨다. 조기구이, 김구이, 쌀밥, 국, 사과, 배를 차려놓고 수저를 2벌 올려놓았다. 마차새는 백지에 한글로 아버지 마동수, 어머니 이도순이라고 썼다. 마차새는 부모의 이름이 적힌 백지를 상 앞에 붙였다. 마차새가 향에 불을 붙이고 술잔을 채웠다. 마차새와 박상희가 나란히 서서 2번 절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힐 때 박상희의 임신한 배가 눌렸다. 눈이가 따라서 절했다. 마차새가 부모의 이름이 적힌 백지를 촛불에 태웠다. 마동수와 이도순이 아래쪽에서부터 타들어가면서 불꽃을 일으켰다. 불꽃이 사이면서 재가 날렸다. 눈이가 젓가락으로 날리는 재를 휘저으며 장난을 쳤다. 박상희가 눈이를 말렸다. 눈이가 불었다. 아빠, 왜 종이에서 불이 나와? 마차새는 설명하지 못했다. 절을 마치고 마차새는 제사술을 마셨다. 차가운 사케는 날카로웠다. 마차새가 마시던 잔을 눈이에게 내밀었다. 너도 좀 먹어봐. 할아버지가 주는 술이다. 이거 먹으면 복 받는다. 눈이가 술잔에 입을 대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안 먹어. 봄에 마장새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마장새는 항소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되자 마장새는 전라남도 남해안 소도시의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마장새의 국선 변호인이 통지문을 보내서 소식을 알려왔다. 마차새는 그 교도소가 있는 소도시에 가본 적이 없었다. 마장새로부터는 편지가 오지 않았다. 봄에 눈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화장실 무섬증에서 벗어났다. 눈이는 밤중에도 혼자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웠고 학교 화장실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는 귀신이 없다는 것을 눈이는 혼자서 깨달았다. 봄에 박상희는 가게의 옷을 모두 바꾸었다. 헐거워서 편안한 살구색 블라우스와 허리에 리본을 매는 꽃무늬 치마를 진열장에 걸었다. 봄에는 매출이 늘었다. 옷을 사지 않더라도 여자들은 가게에 들러서 오랫동안 이 옷 저 옷을 만져보고 거울 앞에서 몸에 대보았다. 마차새는 3군데 무역회사에 입사 지원했다. 장춘무역에 근무한 기간을 입사 지원서 경력란에 써넣었다. 3군데 회사에서 추후 연락할 때니 기다려달라는 통지가 왔다. 추후가 언제인지는 기약이 없었다. 마차새는 우선 전에 근무하던 물류회사의 배송기사로 취업했다. 취직이 될 때까지만 부업 삼아 일하기로 하고 임시직으로 들어갔다. 봄에 마차새는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로 나왔다. 마차새는 서울 남부순환도로에서 동부순환도로로, 외곽도로에서 중앙도로로 하루 종일 달렸다. 작가 후기. 이 작은 소설은 내 마음의 깊은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기억과 인상의 파편들을 엮은 글이다. 그 기억과 인상들은 오랫동안 내 속에 서식하면서 저희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웠다. 사소한 것들의 싸움을 말리기가 더욱 힘들었다. 별것 아니라고 스스로 달래면서 모두 버리고 싶었지만 마침내 버려지지 않아서 연필을 쥐고 쓸 수밖에 없었다. 당대의 현실에 발붙일 수 없었던 내 선대 인물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그들의 기록, 언행, 채취, 몸짓, 그들이 남긴 사진을 떠올리면서 겨우 글을 이어나갔다. 이 글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나는 그 기억과 인상들이 이제는 내 속에서 소멸하기를 바란다. 더 길게 쓰고 싶었지만 기력이 미치지 못했다. 수다를 떨지 말아야 한다고 늘 다짐하고 있다. 쉬운 일은 아니다. 나의 등장인물들은 늘 영웅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머뭇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죄 없이 쫓겨다닌다. 나는 이 남루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늙기가 힘들어서 허덕지덕 하였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났다.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다. 여생의 시간을 아껴 써야 할 것이다. 2017년 설에 나는 쓰다. 김훈.